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체들의 실적 부진과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워런 버핏의 지적이 투자 심리를 제약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다우는 0.06% 올라 8,18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2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870억 달러 규모의 1차 경기 부양책이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14개국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도화개발 어젠다, 즉 DDA 무역 협상을 내년까지 타결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무역 및 투자에서 모든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6개 속주 사이트를 전격 차단함에 따라 3차에 걸친 디도스 공격의 위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된 좀비 PC에 심어둔 악성 코드가 PC 내 데이터를 파괴하기 시작해 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린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다우가 0.06% 올라 8,183에 장이 종료가 됐는데요. 전날 장이 끝난 후 실적을 발표한 알코아의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던 데다 주간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6월 소매 유통업체 판매 실적이 부진했고요. 워런 버핏이 미국의 2차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내놓아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자극이 됐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아주 감질나게 조금 올랐네요. 예, 이제 미국 다우지수 강보합의 장 마감을 했었습니다.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강보합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장 초반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6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시장은 강한 흐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에서의 관망세 그리고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면서 결국은 강보합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06% 상승한 8,183.17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31% 상승한 1,752.55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즉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0.35% 상승한 882.68포인트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S&P 같은 경우 880포인트의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의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 지수 지금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 지수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관망세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결국은 지금 8,200선을 두고 지금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 그리고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더욱 커지는 모습인데요. 결국 어제 같은 경우 금융주가 주도를 하면서 지수를 강보합권으로 이끄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힘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8,200선이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8,200선이 만약 무너진다고 했을 경우 8,000선까지 하회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으로 출발했었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더욱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소매 업체들에 대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결국은 장은 결국 강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강하게 출발했다가 등락을 거듭해 약간 밀리고 끝이 난 다우의 일중 흐름 차트까지 한번 봤는데요. 크게 알코아 실적이 또 뒤늦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고용도 좀 지지를 해줬던 것 같은데 주요 이슈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장 초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것과 함께 알코아의 실적이 오늘 밤이 아닌 어젯밤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장 초반 강한 상승세 흐름을 이끌어갔었습니다. 지금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실업수당 연속 수급자 수가 지난주 대비 5만 2천 명 감소한 56만 5천 명으로 발표가 났었습니다.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60만 3천 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안도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와 반면 도매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마이너스 0.8%로 발표가 났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장중 시장에서 혼조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6월 소매 유통업체의 판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나면서 소매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지금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미국 대형 소매 유통업체들의 6월 판매 실적이 기대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소매 매출 업종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10개월 연속 지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월 판매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다는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미국 최대 2위 할인점인 타겟 같은 경우에 동일 점포 매출이 6.2%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악재로 인해서 시장은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요즘 약세를 이끌었던 금융주가 상승을 하면서 결국 다우지수는 강보합권에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국채 입찰 같은 경우에 30년 만기 국채 입찰 또한 낙찰 금리가 연 4.303%로 나타나면서 국채가 지금 꾸준하게 완만하게 지금 매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안도감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우지수의 약세장 흐름에 대한 우려감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 랠리 위해 실적 전망,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5월에 도매 재고 그리고 6월에 소매 유통업체 판매 실적 부진이라는 악재 외에 또 하나의 커다란 악재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워렌 버핏이 미국의 2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지금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추가 부양책이 필요 없다라고 얼마 전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상반된 견해예요. 예, 지금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만 지금 이제 2차 경기 부양책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2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로라 타이슨 교수가 지금 발표를 한 이후에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2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워렌 버핏이 2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다시금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1차 경기 부양책은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결국 지금 1차 부양책으로는 시장에서의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한 힘은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추가로 2차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또한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나왔었는데요. 워렌 버핏은 실업률이 11%대까지 상승하는 것은 뭐 예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1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오바마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건 실업률을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GM이 파산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매 업체들 또한 지금 약세를 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소매가 지금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결국 실업률이 지금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인 경기 후퇴 국면은 이루어져 나갈 거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워렌 버핏이 말했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실업률이 잡히고 이런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고용이 촉진이 됐을 경우 소비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이러한 경제 회복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결국은 지금 미 정부에서도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각 민간 업체들 그리고 민간 지금 위원들이나 지금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주요 저명 인사들이 2차 경기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는 1차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계속적으로 2차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여론은 2차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차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수는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결국에는 실업률 감소 이것이 고용을 촉진하고 경기와 소비 회복 혹은 진작 쪽으로 좀 이어져 나가는 선순환 고리를 모두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 따른 방법론으로 2차 경기 부양책이 이제 그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조금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고요. 자, 어쨌거나 6월 소매 유통업체 판매 실적이 부진하면서 소매 유통주는 약세를 보였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 말씀하셨는데 골드만삭스의 2분기 실적 전망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이라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2분기 실적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다음 주 이제 금융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주요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7월 14일 화요일 날 장전을 시작으로 해서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7월 14일 장전에 골드만삭스의 시장 실적 예상치가 주당 3.42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4일 날 존슨앤존스 같은 소매업체 또한 장전에 지금 시장 예상치를 발표를 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14일이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일 날 있는 JP모건 체이스의 실적 발표
그것과 함께 7월 17일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결국 지금 장전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골드만삭스를 기점으로 해서 금융주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지금 지수가 다우지수 기준으로는 8,200선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 그리고 S&P 기준으로 8,880선을 중심으로 한 변곡점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7월 14일 날 만약 골드만삭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나타냈을 경우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투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음 주에 있는 이런 굵직한 주요 지표들의 발표와 함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세로 인해서 다음 주는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시장의 실적 시즌 랠리를 이끌어 나갈지 아니면 다시금 하락을 할지 여부의 촉각이 좀 모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다음 주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7월 14일을 기점으로 한 이런 골드만삭스 그리고 7월 17일 시티그룹을 마지막으로 하는 이러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실적 발표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소비의 어떤 회복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IT주들의 실적, 그리고 금융시장이 현재 얼마나 안정돼 있는가를 또 방증해 줄 수 있는 이 금융주들의 실적 꼼꼼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2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 얘기도 잠깐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챙겨봐야 될 텐데요. 7일 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죠. 예, 이제 유가는 이제 7일 만에 소폭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 같은 경우 장중 60불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지수 같은 이런 주요 지수들이 지금 시장에서의 관망세 속에서 혼조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유가 또한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 8월물 인도분 가격이 전일 대비 배럴당 27센트 상승한 60.41달러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 유가의 흐름 또한 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이번 다음 주부터 계속되는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나오는 이런 실적에 따라서 유가의 움직임 또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월 10일 금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현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 6시 예정대로 분산 서비스 커브인 디도스 공격이 있었는데 글쎄 다행히 정부의 어떤 초기 대응이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1, 2차 공격 때만큼 피해가 크지는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또 악성 코드가 돌출했다고요. 어떤 사이트가 공격 대상이었는지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예, 1, 2차 때 공격을 받았던 국민은행이 이번에도 역시 공격을 받았고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을 포함해서 총 7개 사이트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번 3차 공격은요, 말씀하신 대로 약간 1, 2차 공격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일단 개인 PC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관계자들을 상당히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키고 또 데이터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파괴력이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1, 2차 지금까지 지금 개인 PC는 다른 컴퓨터에 악영향을 주는 매개체로 쓰이긴 했지만 자체가 이렇게 피해를 입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3차 공격에서는 이런 새로운 특징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초기 1, 2차 때는 전반적으로 트래픽을 많이 걸어서 그 홈페이지 자체가 이렇게 다운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 이번 3차에서는 또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타나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해킹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 2차 때와 달리 3차에서는
그 해킹 공격 방식이 바뀌는 데 대해서 정부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개인 PC도 이제는 손상당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 PC가 손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이버 테러 오늘로 사흘째에 접어들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이 사이버 경제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 국민은행이 공격을 받았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은행 인터넷 뱅킹하고 증권사 데이 트레이딩 거래 규모 합치면 하루에 45조 원이나 되는 아주 큰 규모입니다. 여기서 디도스가 아주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방통위 어제 관련 업계와 긴급회의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고요. 차관회의도 열렸지만 역시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회의였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요. 일단 개인 PC 사정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 PC가 약간 이상한 기미를 보인다 싶으면요. 이제 안전 모드로 재부팅을 하셔서 PC의 날짜를 하루 앞당긴 다음에 그 상태에서 백신으로 치료를 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대처부터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요. 미국 국무부에서도 사이버 공격의 모든 대응을 강구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표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어제 한은의 금통위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5개월 내에 똑같이 2.0%로 동결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그 평소에는 우회적인 표현을 자주 쓰는 이성태 총재 아닙니까?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더 쏠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대출 증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던 것은 금융위기 이전이었고 그 후로는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금융위기 전에 금리로 부동산을 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 같은 발언에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한 달에 한 3조 원 이상 늘었는데 이 폭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집값뿐만 아니라 지금 전셋값까지 약간 들썩거리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움직임과 주택 대출의 증가세를 묶어서 볼 때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듯이 금리로 부동산을 잡은 경험이 있지만 지금 당장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무슨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첫 발언인 만큼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달 했던 발언과 비슷한 수위의 발언을 이번 달에도 했습니다. 지금 하강세는 벗어났지만 활발하지 못하다. 그리고 2분기의 상승세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에 힘 입은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했고요. 지금 이 같은 경기 상황이나 부동산 상황을 이렇게 점검을 해서 봤을 때 통화 정책은 앞으로도 상당히 신중하게 하겠다. 이 같은 금리 동결세가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앞서서 이성태 총재가 지적하기도 했지만 실제 지금 집값이 상당히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버블7 지역의 경우에 이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가격을 회복을 했다라고요. 예,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이번에 내놓은 얘기인데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9월 이전까지 올랐던 버블이 다시 끌어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 가구당 평균 아파트값이 10억 87만 원으로 10억을 다시 넘어섰고요. 송파 8억 그리고 양천과 분당 같은 경우 6억, 평촌과 용인은 4억 이렇게 예전에 상당히 버블로 판단됐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규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같은 추이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중 유동성이 이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늘기만 했던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좋을까요? 예, 올 상반기에 있었던 최악의 사정은 일단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 같은 추이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예. 2월, 3월, 4월까지 상당히 오르락 내리락 했던 연체율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4월에서 5월은 소폭 둔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둔화세가 6월까지 이어지겠다 이런 발언들이 지금 대형 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월까지만 해도 연체가 계속 불어나기만 했는데 5월부터는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 이런 발언인데요. 예. 하지만 실제 사정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라고 워낙에 독려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할 수 없이 좀 늘린 것 아니냐 이런 말인데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은행의 기업을 지원하라고 압박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원을 하긴 했지만 이 같은 기업 가운데서는 한계 기업, 즉 부실 기업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업에 대한 옥석 구분을 할 타이밍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 옥석 구분을 하지 않으면요. 중소기업들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대출을 해준
그 은행들까지 부실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 건전성을 우려를 한다면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 구조 조정도 좀 서둘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니까 한편 소비 심리도 본격적인 회복세에 지금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마트가 만들었죠. 이마트 지수, 2분기의 이마트 지수가 5분기 만에 상승을 했다라는 통계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하반기 소비 심리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일단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마트 지수 아직 우리에겐 좀 낯선 새내기 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점포들에서 팔린 물건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산출을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 4.2포인트 오른 99를 기록했고요. 아직 100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근접한 숫자이기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불황이 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름 아닌 금융채무 불이행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신용불량자라고 불렀는데 용어가 조금 조정이 됐죠. 자, 이들이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안이 지금 추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고요. 액수는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가 가능한 그런 대출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24개월, 그러니까 2년간 연체 없이 빚을 잘 갚았다 이러면 그런 사람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가 신용 대출이 되는 그런 카드를 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사와 지금 협약을 맺고 있는 중이고요. 금융위원회도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조만간 실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요. 지금 개인 워크아웃 협약에 지금까지 외국계 은행들이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HSBC 이번 기회에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참여를 하지 않았던 대부업체들도 포함이 돼서 앞으로는 폭넓은 채무 재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리기 힘든 이 금융 채무 불이행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반가울 텐데 하지만 지금까지 금융권이 내놓았던 이른바 서민 지원 상품이라는 것이 사실상 속빈 강정이 많았어서 말이죠. 이번에 또 그런 것이 재현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럴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은행들이 생생용으로 내놓은 상품들 그리고 서민금융기관,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신협이나 저축은행 같은 기관들이죠. 이런 기관들이 내놓아야 되는 취급하라고 정부가 시킨 상품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요. 지금 본래 취지와 다르게 신용만 내는 행태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지금 이런 서민 대출 상품을 발표만 하지 말고 금융당국이 사후에도 좀 더 점검을 꼼꼼히 해서 혜택을 받는 서민층이 늘어났으면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이현선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우가 0.06% 상승해 8,183으로 장을 끝냈는데요. 전날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던 알코아의 실적이 기대 이상이다 하는 것이 뒤늦게나마 장에 반영이 좀 됐고요.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건수가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고용 역시 지수를 지지를 해줬습니다. 다만 악재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역시나 워런 버핏이 미국의 2차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점이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6월 소매 유통업체 판매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점입니다. 호악재가 겹쳤던 다우지수 결국은 강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이 같은 결과가 우리 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요. 저는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